정당 지지율부터 오늘은 알아보겠습니다. 정당 지지율 어떻게 나오는지 좀 보면서요.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민주당 지지율이 이번 주 들어서는 소폭 하락한 0.7%포인트 빠진 41.2%를 기록했습니다. 네. 한국당이 17.7%로 2.8%포인트 빠졌는데요. 최근 3주 동안 상승세를 보였었는데 이번 주에는 소득주도 성장 폐기, 코드 통계 뭐 이런 공세가 계속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10%대로 떨어졌습니다. 정의당은 12.1%로 횡보했는데요. 3주 동안의 내림세를 멈춘 것이라서 좀 정의당 입장에서는 다행스러운 수치고요. 네. 바른미래당이 7.1%로 소폭 올랐습니다. 1.1%포인트 올랐고 민주평화당이 2.6%를 기록했습니다. 그렇군요. 좀 보면은 눈에 띄는 게 한국당이 좀 하락세가 좀 컸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 한국당이 굉장히 그 치열하게 공세를 했거든요. 그렇죠. 소득주도 성장론을 폐기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통계청장 관련해 가지고 마치 이제 통계 조작 그리고 이제 그 보수 언론들이 계속 그런 보도를 하면서 뒷받침을 해주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오를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뭐 어떻게 보세요? 뭐 당명을 바꾼다는 이제 당내 뭐 이런 이제 개혁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보다는 지금 여당 내에 이 공세가 이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최근 3주 동안에는 민주당 지지율이 좀 빠지면서 반사이익적인 측면도 있었는데 계속 부정적인 또 캠페인을 하다 보니까 좀 지지율이 이탈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홍준표 전 대표의 귀국 소식이 전해오면서 홍준표 리스크가 일부 작용한 것이 아닌가. 네, 그런 해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봤어요. 뭐 그런 면도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민생이 좀 악화된 지표들이 뭐 거짓 통계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이제 발표되면서 한국당이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이 좀 확보된 측면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빠졌다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네거티브 굉장히 치중했는데 특히 이제 한국경제에서 나왔던 가짜뉴스 이런 부분들을 김성태 원내대표나 김용태 사무총장이 공식석상에서 인용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지금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당 혁신인데 당 혁신에 대한 어떤 처절한 몸부림이나 이런 건 없는 것 같고 정부 여당만을 때리면서 뭔가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닥 국민적 호응을 못 얻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최근에 이제 홍준표 얘기했지만 김무성, 황교안 이런 분들의 등판 가능성들이 보도가 되면서 새로운 인물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과거에 인물들이 다시 등장하는 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보수층을 좀 이탈한 보수층을 끌어안으려면 뭔가 새로운 삼지대에서 새로운 보수를 자처하는 인물들이 뭔가 흐름이 형성이 되고 있고 보수를 바꾸자는 뭔가 움직임이 있다. 이런 보도들이 좀 나와야 기대가 생길 텐데 황교안, 홍준표, 김무성 이런 분들이 재등판 전당대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실망감이 더 커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것 같아요. 국민들께서 이제 소득주도 성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그 해왔던 정책들이 결국 재벌 대기업만 부자로 만들고 내 호주머니는 점점 텅텅 비어가는 거 아니냐. 일은 많이 하는데 왜 이렇게 나는 맨날 가난할까. 일하는 빈곤. 이 문제가 첨예화되면서 국민들이 보시기에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면 그러면 대안 담론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비판만 하고 대안은 뭐 잠깐만 지금은 문재인 비판할 때야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기에 저 사람들 대안도 없이 저렇게 비판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그런 면도 있겠네요. 그렇죠. 부정적 캠페인을 했을 때 민주당 지지율이 최근 들어서 이제 빠졌습니다. 빠지는 과정에서 반사익적인 측면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오래가지 못한다는 얘기죠. 2, 3주 정도 대안을 제시하는 이제 모습을 기대했다가 만약에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다시 이번 주 이제 무당파층이 2.3%포인트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으로 가지는 않았지만 한국당에서 다시 이탈해서 지금 무당파층으로 2.3%포인트면 비교적 많이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 소득주도 성장과 관련된 또 여러 가지 뭐 잠시 후에 이슈 결과들이 나오겠지만 혁신 성장이라든지 공정경제 등과 관련된 정부 입장을 잘 설명하고 설득을 시킨다라고 하면 지금 자영업층에서 민주당 지지율이나 이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많이 빠졌거든요. 그런 측면들 또 중도층에서도 많이 빠졌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다시 네. 그 설명을 잘해서 지지층을 회복시킨다라고 하면 민주당 지지율도 다시 50% 가까이 이제 오를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요. 네. 중도층에서도 민주당 지지도가 40.2로 높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중도층에서 14.2밖에 지지받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보수층에서 47.7. 예. 보수층의 거의 절반 정도를 자유한국당이 지지를 받지만 중도층이 여전히 민주당을 많이 지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많이 내려왔어요. 41.9에서 41.2%. 그러니까 뭐 네, 별로 네, 이렇게 소폭 하락이 네. 뭐 이렇게 많이 내려간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데 사실은 새 대표가 뽑혔기 때문에 일종의 컨벤션 효과 같은 것들이 나타나서 정당 지지율이 좀 오르든가 했어야 됐던 것은 근데 아닙니까? 지금 이번에 이제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예. 그닥 호재가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네. 사실 네거티브들도 꽤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당의 관심보다는 정부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시기. 그러니까 뭐 전기세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폭염 대책들, 뭐 태풍 있었고요. 뭐 계속 그런 일자리 문제, 최저임금 이런 등등이 있으면서 네. 전당대회에 대한 컨벤션 효과는 실질적으로 나타나지 않았고요. 근데 되게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 되게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되게 네. 최악의 경합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네. 그게 별로 눈에 띄지는 않았고요. 다만 네. 이제 이해찬 당대표가 되자마자 원래 이제 이해찬이라는 분은 호감도와 비호감이 굉장히 팽팽하게 맞섰던 분이에요. 과거에도 보면. 네. 그러니까 좋아하는 분도 많고 싫어하는 분도 많고 되게 이제 그런 분인데 네. 이분이 이제 되자마자 좀 광폭 행보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평가가 네. 내주 중에는 이제 반영이 될 텐데 어떻게 반영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취재를 좀 해보니까 네. 그 당정청 회의했잖아요. 네. 우리 세게 갈 거다.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지금 제가 그 얘기를 했죠. 지금 언론에서 사실은 맹공을 퍼붓고 있고, 네. 그리고 그에 비해서 사실은 언론이 어쨌든 이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잘 설명하고 또 비판을 하되 균형적으로 비판하고 이런 언론들이 좀 소수고 네. 다수 언론은 지금 맹공을 퍼붓고 있는데 이거를 견뎌낼 수 있겠냐라고 제가 물었거든요. 네. 근데 잘 설명하면서 이 산을 넘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면 돌파 의지를 정면 다지는 돌파 것 의지를 같아요. 다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보유세 강화하겠다라는 게 오늘 아침 보도에 나온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런 게 좀 네. 여기서 이 산을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이 보수의 차원에서 파워를 넘어서. 그 민주당이 사실 그 청와대에서 이제 수세 국면에 있다라고 하면 당이 한국당을 향해서 네. 좀 공세적인 측면을 취해야 한다는 그 당내 네. 민심이 반영된 결과가 이제 이해찬을 뽑은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아하. 일단 뭐 결선 투표가 없었기 때문에 이해찬 당대표가 이제 43% 가량으로 당선이 됐는데 경선 후유증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경선 막바지에 이르면서 컨벤션 효과가 일부 반영이 네. 돼서 민주당 지지율이 모처럼 40%를 회복했는데 이번 주에 들어서는 지금 김진표, 송영길 워낙 이제 이 3자 간에 경쟁이 치열했기 때문에 네. 경선 후유증이 일부 남아 있는 것 같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찬 당대표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생각보다 컸기 때문에 2, 3위와의 격차가 컸죠. 지금 네. 이제 그래픽이 나가고 있는데요. 아무튼 보수 야당이라든지 보수 매체에서 워낙 지금 강공을 그렇죠. 십자포화를 예, 펼쳤기 맞습니다. 때문에 예. 그렇다고 이제 보수 3주째예요, 3주째. 진보 신문이라든지 또 진보 이 방송이 네.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적극적으로 우리 진보 방송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면, 네. 신문, 신문. 조중동과 한겨레 대응할 경향. 만한 지면이라든지 네. 아니면 종편의 방송이 네.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렇다고 정부가 그렇게 똑같은 입장에서 똑같은 각오로 대응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는 결국에는 여당에서 센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 네. 그런 측면을 당내 당원들 혹은 이제 당 지지층이 목소리를 낸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이해찬 대표가 세게 갈 수밖에 없는 네. 지금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맞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예를 들면 가짜 뉴스든 뭐 이렇게 예를 들면 무차별적인 근거 없는 공세가 이루어질 때 네. 당이 전면에서 막아줘야 돼요. 비판 받을 것도 받고 해명할 그렇죠. 것도 해명하고. 맞아요. 적극적으로. 네, 적극적으로 나서야죠.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이해찬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최근에 들었던 얘기 중에 상당히 인상 깊게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민생 경제를 살리는 데는 좌나 우가 없다.
동과 서가 없다. 동과 서가 뭐 없다. 뻔한 얘기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이해찬 당대표의 개혁 진보 색깔이 굉장히 강한 분이 네. 그런 얘기하니까 좀 와닿는 느낌이 있었고요. 네. 어쨌든 정책의 무게중심이 과거에서는 청와대가 확실히 틀어졌다면 네. 이제 당이 네. 수평적 관계를 넘어서 좀 당이 전면에 좀 나서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도 좀 듭니다. 제가 보기에 이 가짜 뉴스라든가 언론의 잘못된 공세를 제일 적극적으로 막는 언론이 TBS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침에는 뉴스공장, 네. 낮에는 이슈파이터, 저녁에는 색다른 시선. 제가 보기에는 네. 그 대한민국에서 제일 열심히 네. 이 진실 보도를 향해서 거침없이 나아가는 언론. 나중에 역사가 기억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역사가 기억할 텐데 뭐 두 분은 기억 안 하실 겁니까? 정말 열심히 하고 네, 있다는 점을 네.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자유한국당도 협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예,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면 당세가 점점 축소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지지층도 왜소화되고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에요. 이번 주하고 다음 주부터 양상이 달라집니다. 당장 다음 주에 들어가. 왜냐하면 네. 이번 주 일요일 날 이제 바른미래당의 새 지도부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네요. 다 이제 지도부 바뀐 데들이 완료가 되거든요. 바른미래당 누가 될까요? 지금 저는 뭐 손학규 후보가 좀 우세하지 않을까 그렇게 뭐 조심스럽게 네네. 전망을 해보는데요. 네. 만약에 손학규 전 대표가 당선이 되신다면 진용이 이제 다 마무리되기 때문에 네. 이제 속도감이 붙을 겁니다. 물밑 협상 같은 것들이 빠르게 움직일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거구제 개편 이 부분에 대해서 바른미래당이나 국민의당 사활적 과제거든요. 정의당도 네. 마찬가지지만. 예, 예.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 쪽에 물밑 협상 제안을 할 거고요. 네, 네. 그러면 또 이해찬 당대표 입장에서는 선거구제만 논의해서는 실익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개혁과제나 민생 법안들에 대해서 특히 또 판문점 선언, 네. 비준하는 거, 국회 그렇습니다. 비준 예. 이런 것들을 패키지로 묶어서 뭐 예를 들면 굉장히 협상이 빠른 시기 오갈 겁니다. 그리고 이해찬 당대표는 이 이제 선거구제 개편을 네. 개헌과 연계할 시사성도 약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4년 연임제, 대통령 연임제를 받아들인다면 네. 그러면 많은 부분들이 논의될 수 있는 부분 아니냐. 개헌의 입장차가 그렇게 크지 않다. 그래서 네. 예를 들면 정동영, 손학규, 이정미 이런 그 분들과 그런 부분들이 좀 심도 깊게 논의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네. 김병준 그 준비위원장 혼자 예. 고립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 힘이 세지면 협상의 테이블로 나올 수밖에 없겠죠. 네. 손학규 후보죠, 지금. 네, 후보죠. 네, 이분은 2012년부터 칼러링이 네. 저녁이 있는 삶이에요. 네. 어제 통화하면 저녁이 있는 삶 노래가 나옵니다. 조만간 저희 스튜디오에 모셔서 노래를 한번 들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브랜드가 그러니까 본인의 됐죠. 브랜드니까 이걸 하려고 하는데, 자, 어찌됐든 좀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정기국회가 9월 1일부터 시작 아니겠습니까? 네, 이때는 상반기에 못했던 여러 가지 개혁 법안들을 팍팍 좀 처리를 해주고 민생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해야 이 정치적인 효과가 있고 본인들의 그렇죠. 선거에도 도움이 되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계속 이것을 반대를 위한 반대로 가면 국민들한테 지탄을 받게 될 거다. 이런 그러니까 말씀 이제 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당 지지층들도 여당이나 정부가 양보할 것들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면 전반적인 상황 속에서 이해를 해야지 어떤 특정 법안 하나 양보했다 해서 왜 이러지 이렇게 예를 들면 강론으로만 빠지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렇군요. 예. 자, 대통령 지지율 볼까요? 네, 문재인 대통령 지도가 이번 주 횡보하고 있습니다. 55.7%인데요. 뭐 이른바 보합세라고 하죠. 네. 이제 지지율이 55%, 6% 근접한 이후로는 네. 지금 낙폭의 각도가 굉장히 둔화됐고요. 이번 주 월화는 사실 소폭 좀 빠졌었습니다. 근데 이제 수요일 날 좀 다시 반등을 화요일 날 반등을 했고요. 네. 이제 월요일 수요일은 좀 횡보했는데 네. 주초에는 이제 문 대통령과 장하성 정책실장이 소득주도 성장, 또 혁신 성장, 공정경제 3축 경제 정책 기조 유지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 야당이나 언론 일부가 이 소득 주도 성장 폐기, 또 통계청장 교체에 대한 코드 통계 공세를 확대했었죠. 그래서 월요일 날 56.1%로 지난주 금요일 대비 0.9%포인트 빠진 채 시작을 했는데, 화요일 날은 통계청장 교체 논란이 지속이 되고, 네. 또 470조 확장 재정,
소식이 전해지면서 55.3%로 조금 빠졌다가 수요일 날 이제 올랐군요. 문 대통령의 공공기관장 워크숍 참석 관련 보도가 이어진 수요일 날은 56.1%로 반등을 했는데 보수층은 좀 빠지고 진보층은 또 회복이 되고 뭐 이런 상황인데 결국에는 뭐 이 보합세라는 거죠. 네. 지금 이 소득주도 성장과 관련된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진보층은 다시 결집을 하고 중도층이 지금 약간 이탈했다가 다시 이제 복원되고 뭐 이런 부분이 이제 반복이 되고 있고요. 자영업층은 계속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뭐 그렇죠. 그 소상공인협회 회장이라든지 뭐 등등 삭발식까지 했었는데 자영업자들한테 최대한 그 어떤 대안을 줄지 또 설득하고 설명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입법이 굉장히 중요하고 자영업이 21%나 되는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대개 선진국들은 한 10% 정도 수준이 되는 건데 25.5% 뭐 이렇게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진짜 굉장히 많은 비중. 이게 노동의 왜곡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전부 4,5정, 뭐 5, 그렇죠. 6도 뭐 이런 거 할 게 없으니까 전부 자영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돼서 이 왜곡된 노동 시장을 어떻게 바꿀 거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재인 정부의 과제 같은데요. 그런데 진짜 3주째 그냥 맹공이거든요. 제가 신문을 보면 정말 겁나요. 야, 이렇게 퍼붓는구나 싶은데 그래도 지지율이 생각보다 저는 굉장히 많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이유가 그러니까 뭘까요? 진보층이 위기 상황이 도래하자 진보층이 좀 결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담론 자체에 논쟁이 붙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그전에는 최저임금, 뭐 자영업, 그다음에 소득 1분위 뭐 악화됐다. 뭐 어떤 사안별로 붙다가 이제는 이제 소득주도 성장 전면적으로 폐기한다까지 나오니까 일부 강론에 대해서 마땅치 않은, 마뜩하지 않은 어떤 뭐랄까요 생각을 가진 진보층들도 실망감이 좀 있었지만 야 그렇다고 이게 소득주도 성장을 지금 폐기한다는 게 말이 돼? 이게 지금 시대적 흐름에는 맞는 건데 예를 들면 디테일에 좀 약하고 선제적 대응을 좀 못하다 보니까 후유증이 몇 가지가 나왔지만 이걸 폐기할 건 아닌데 라고 생각하던 차에 너무나 무차별적 공세를 하니까 지금은 대통령을 좀 지켜줘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좀 느끼는 것 같고요. 여당 지지층 내에서도 보면 내부 싸움들이 좀 치열했습니다. 그동안에. 왜냐하면 당대표 선거를 둘러싸고 사실은 대통령과 관련된 이야기보다는 당대표와 관련된 얘기들이 주를 이루었거든요. 근 한 달 사이에. 그러나 이제는 이제 당대표 선거도 끝났고 그래서 우리가 이 무차별적인 잘못된 어떤 공세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지층들이 뭔가 대응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반성들이 좀 일어나면서 어떤 재벌 개혁, 경제 패러다임에 대한 변화를 막고자 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좀 버텨줬다. 한마디로. 지지율 하락 요인이 상당히 많았지 않습니까? 통계청장 논란도 들여다보면 상당히 정부 여당이 더 강하게 대응할 수 있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수치를 쉽게 얘기하면 기준점 자체가 달라진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제가 볼 때는 효과적으로 또 정부 여당이 대응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프레임이 저쪽이 강했단 말이에요. 보수 야당 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에 큰 변화가 없었다는 거는 진보층들이 그만큼 위기의식을 가지고 버텨줬다. 뭉쳤다. 최근 들어서는 이제 여러 TV 토론을 통해서도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뭐 여야 대표들이 나와서 설명을 하고 그러니까 관여도가 떨어졌을 때는 각 당의 입장을 보고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의 이제 입장에서 이제 이 부분을 해석을 하는데 조금 이제 관여도가 생기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공부하기 시작한 유권자들이 진보층은 진보층대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힘을 좀 실어주고자 하는 그런 입장이 생기는 것 같고요. 보수층은 뭐 크게 변하진 않습니다. 다만 중도층이 어느 정도 이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느냐 이 부분인데 그 부분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민주당도 지도부가 새로 이제 구축이 됐고 또 소폭 개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또 이제 김앤장, 장앤김 간의 그 갈등설이 좀 진화가 되고 악수를 꽉 잡자. 그 어느 정도 소통이 되고 좀 화합된 목소리가 나온다라고 하면 정리된 목소리가 나온다라고 하면 중도층이 좀 이해가 될 것이고 또 이번 주말에 축구 소식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만약에 일본을 꺾고 아시안 게임이 지금 3위긴 합니다. 축구만 우승하면 된다는 이 남자들의 또 그 목소리가 있거든요. 올림픽이라든지 아시안 게임, 월드컵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덕을 사실 크게 못 봤습니다. 근데 이번 주말 거쳐서 만약 축구도 우승하고 하면 다음 주에 또 올라갑니까? 네, 올라갈 가능성이 알겠습니다. 높습니다. 말씀 나온 길에 그냥 현안 조사까지 같이 보고 이어서 가죠. 네, 저희가 이제 3축
경제 정책, 일자리 경제 정책, 네. 그러니까 소득 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 공정 경제 질서 구축이라는 방향을 유지하고 네. 또 시간을 두고 임시 또 일용직보다는 지속 가능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옳은 방향이냐 아니면 잘못된 방향이냐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네. 49%가 옳은 방향이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잘못된 방향이 32%로 대략 5대 3으로 긍정적인 네. 평가가 높았는데 네. 계속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실이 지금 한 55% 정도 나오는데 네. 이제 긍정평가가 지금 49%로 소폭 적단 말이죠. 네.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이라든지 네. 민주당 지지층조차도 한 4분의 3만 긍정평가를 하고요. 그렇군요. 4분의 1 정도는 부정평가를 한다는 부분이 이 당청에서 여러 가지 네. 면에서 좀 돌이켜보고 국민들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간략하게 논평하시고 오늘 개각 소식이 있어가지고요. 그 네.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3시에 청와대에서 오늘 장관급, 차관급 네. 개각 명단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이미 뭐 하마평 다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실검에도 오르고 완전히 이런 상황인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개각 이거는 바로 아까 이어서 얘기해 주시죠. 맥락에 예. 그러니까요. 그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어쨌든 정부 여당으로서는 물러설 공간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정면 대응하겠다. 이걸 입장을 좀 표명했으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당정청이 유기적으로 잘 이 협조 체계,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미리미리 네. 대비하고 또 어떤 사안이 닥쳤을 때는 신속한 대응 네. 체계를 구축하느냐 그 문제가 중요한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원래 소득주도 성장의 담론이었던 세 가지 측면, 네. 그러니까 최저임금이라든가 이런 임금을 올리는 쪽 네. 하나하고 또 한 가지는 생활비를 좀 경감해주는 사교육비 관련해서 네. 그런 등등. 그다음에 이제 사회보장제도. 네. 그거는 이제 당장 9월달부터 이제 아동수당 같은 거 올려지니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경제로만 풀 수가 없습니다. 아동수당, 기초노령수당이 전부 9월부터죠. 9월부터 올라가죠. 예. 그래서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게 경제로만 풀 수 없는 게 아까 있던 사회보장제도도 맞습니다. 있고 또 심리 관리를 잘해야 돼요. 예. 근데 지금 불안감을 조장하는 세력들이 사실 많습니다. 예, 부동산도 그래서 이제, 그렇고요. 그런 예.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처할 건가. 굉장히 지혜를 모아야 하지 않을까. 그게 그렇군요. 싶습니다. 개각 얘기 좀 할게요. 윤영찬 수석이 출입 기자들한테 뭐 문자 메시지도 보내고 오늘 아침부터 뭐 여러 언론사발로 여러 하마평이 지금 뭐 네. 카톡이 무지하게 돌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실검에도 오른 분도 계시고 한데 뭐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한 15분 정도 있은 후에는 청와대에서 직접 3시에 발표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개각 대상이 국방부, 교육부, 환경부, 여가부, 산자부, 노동부 뭐 이렇습니다. 확실한 거는 유은혜 의원은 확실한 것 같아요. 아, 윤핵관이 왜냐하면 확실하다. 거기 가까운 분들하고 통화를 한 적이 있는데 최근에 네, 예. 뭐 인사 검증 자료가 네. 같다더라. 같다더라.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교육부 아니면 예. 여가부 얘기가 나오던데 예, 여가부는 또 새로운 인물이 또 나오고. 네, 나오는 예. 거예요. 교육부 총리 쪽으로 유력한 예. 게 아닌가. 예. 네. 어떠십니까? 이렇게 중폭 개각이라고 봐야 될까요? 저는, 6개 부처의 개각. 지금 중폭이죠. 뭐 5개, 6개 정도 된다면 중폭으로 네. 봐야 하고요. 예. 되게 시기는 어느 정도 됐다고 봅니다. 사실은 1년 3개월, 1년 뭐 6개월 예. 사이에 되기는 원래 뭐 지방선거 직후에 할 거다 이런 전망들이 네. 있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기는 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평가 지표를 가지고 네. 평가한 것 같아요. 총리실에서도 평가도 하고 네. 또 객관적으로 뭐 고용노동부 같은 경우는 총리실이나 이런 평가에 나쁘지는 않았지만 네. 이제 민생 각종 지표가 좀 안 좋아졌기 때문에 누군가는 경제 관련 부처에서 책임을 좀 져야 하는데 네. 그런 면에서 또 당과 정부의 엇박자도 좀 있었고요. 홍영표 원내대표와 네. 뭐 그런 부분 속에서 이제 개각이 포함되지 않았나. 아, 노동부 장관이요? 노동부는 예, 네. 그런 느낌이 좀 들고요. 여가부나 환경부 뭐 이런 데들은 부처 장악 능력이 조금 떨어진다는 평도 있었고 총리실이나 이런 데 평가에서도 그렇게 네. 좋지 못했고 또 국방부도 뭐 엇박자들이 있었고요. 그렇죠. 예, 네. 그건 다 알려진 사실이니까요. 또 교육부도 입시제도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논란을 많이 키웠지만 실제로 교육개혁을 확실히 틀어지지도 못했고 오히려 약간 불안감만 키우는 그런 측면에서 교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언론에 나온 그대로 갈까요? 아니면 좀 변화가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일부 장관의 경우에는 오늘 이제 SNS에 좀 퍼졌던 정보들이 조금 다른 정보들이 있었는데요. 네. 그 마지막으로 한두 시간 전에 이제 돌던 그 또 정보들이 있는데 네. 뭐
대체로 큰 변화 없이 나타날 것 같은데요. 일단 눈에 띄는 게 이제 원내에서 일부가 또 가고, 왜냐하면 안정적으로 또 청문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청문회 과정상 지지율이 조금 빠졌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정적인 청문회, 그다음에 좀 전문성 있는 인사들을 좀 또 첨가하는 뭐 그런 네. 느낌이 왔었는데요. 아무튼 코드 통계청장이다, 뭐 코드 통계 이런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개각할 건 빨리 하는 게 낫죠. 뭐 네. 그런 차원에서 뭔가 이제 쇄신하는 모습을 또 보이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뭐 그런 차원에서는 시기적으로는 이 중폭 개각 뭐 적절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1년 3개월 정도 된 네. 정부이고, 그리고 또 그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이고, 그래서 상당히 개혁적으로 진도가 많이 나갈 거라고 기대했는데 예상보다 꼭 그렇지만은 않은 네. 것 같다라는 평가도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보수 진영, 앞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짚었던 보수 야당 또 보수 언론들은 끊임없이 또 이렇게 반격을 하면서 흔들고, 굉장히 어찌 보면은 문재인 정부가 약간 샌드위치 네, 같은 상황이 돼버렸는데, 네. 여기에서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개각인지 네. 아니면 저는 어떻게 보십니까? 개각에 대한 하나의 단면만 보고 잘 될 거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개각과 아울러 이제 국회 전략이 잘 돌아가야 됩니다. 국회 그러니까 전략. 여소야대 국면이기 때문에 네. 어쨌든 협치할 것도 협치해야지만 한편으로 또 과반을 넘길 수 있는 지혜를 모아서 상대적으로 뭐 예를 들면 국민의당, 아니 지금 민주평화당이죠, 민주평화당. 정의당, 또 사안에 따라 바른미래당 이런 등등과 잘 협조를 해서 뭐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더라도 네. 통과시킬 수 있는 것들은 물론 이제 국회 선진화법이 놓여 있습니다만 지금 예를 들면 판문점 비중 같은 경우는 문희상 의장이 직권상정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지혜를 좀 모아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각은 내각대로 국회 전략은 또 여당이 중심이 돼서 잘 치르고 또 네. 당정청이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맞물려야 뭐가 이루어지는 거지 네. 내가 혼자 뛴다고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국회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판문점 선언 같은 경우를 의장이 직권상정하면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이야말로 좀 협치로 저는 국회 그 돼야 되지 선진화법 않을까요? 그러니까 네. 국회 선진화법 개정에 대한 욕구가 사실은 비등하죠. 그리고 네. 법사위가 월권행위하는 거에 대해서 여야 다 예, 동의를 하고 동의하지 있죠. 않습니까? 그래서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는 계속 좀 설득 작업은 하되 시기가 또 한정돼 있거든요. 네. 적어도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 문제를 좀 처리해주면 네. 대통령이 가서 협상력들이 높아지는데 이제 왜 국회에서조차 처리 못하는 걸 가지고 뭐 당신이 책임질 수 있냐 북쪽에서 그렇게 나왔을 때 굉장히 입지가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대통령이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협상물을 얻어오려면 뭔가 해줄 거는 과감히 해주는 게 좋지 않나. 그러니까요. 저는 좀 다른 게 협치가 아니라 이게 판문점 선언이라는 것은 지난 100년간 이어졌던 한반도의 불안한,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을 완벽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더 이상 전쟁은 없고, 그리고 앞으로 평화체제를 구축한다는 선언은 사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불안감을 해소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사실 진보가 어디 있고 보수가 어디 있고 좌가 어디 있고 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생존권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런 것을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으로 푼다면 오히려 또 여기서 또 막 싸움이 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야당이 반대하고. 바른미래당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이 예를 들면 동의하는 쪽으로 네.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 동의하는 입장인 것 같고요. 그렇죠. 되게 예. 손학규 후보도 약간 그렇죠. 전향적으로 나올 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치력으로 잘 발휘해서 압박을 해서 자유한국당을 예.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내야겠죠. 네. 국회의장실에서 지금 민주당도 전당대회를 막 이제 치렀기 때문에 네. 당 지도부가 교체되는 과정, 또 바른미래당도 마찬가지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여당이라든지 아니면 개혁성의 야당이 이 화두를 던질 수는 없는 입장이었었고, 네. 그래서 이제 문희상 의장실에서 여론조사도 맡겼고 여론이 이렇다라는 거를 얼마 전에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화두를 던지고 네. 또 여당이 이제 잘 처리해서 협치하면 좋겠죠. 근데 마지노선은 또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할 수도 있다. 뭐 이런 타임 압박을 스케줄을 하는
보내면서 압박을 한 것이 그렇군요. 아닌가 싶습니다. 아, 예. 압박만 하고 현실로는 그냥 같이 네. 잘해서 처리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아, 특히 지금 북미 관계가 굉장히 네. 위중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9월에 3차 남북 정상회담을 해야 네. 그다음에 또 다시 또 활로가 뚫릴 가능성이 높고 그전에는 이게 풀리기 굉장히 어렵다는 전망들이 네. 한반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대승적 차원에서 네. 네? 국민적 이익, 그렇습니다. 국가적 이익을 좀 생각하고 보수가 그런 거 아닙니까? 네. 맞죠? 네. 안 틀렸죠? 네. 그래서 저는 김병준 위원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번 지금까지 사실은 큰 어떤 기대 부응하지 못하는 그냥 네. 지지율을 조금은 이제 반등을 시켰는데 네. 20%를 넘었다가 지금 다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당내 이제 보수 세력 의원들이나 아니면 전직 지도부들이 계속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준 위원장이 왜 노무현 대통령의 그 색깔을 계속 내고 있느냐라고 하는데 김병준 위원장이 그동안에 지지율이 조금 올랐던 거는 중도층과 진보층이 한국당에 좀 다시 붙었었거든요. 이런 안보와 관련해서 네. 좀 평화 관련해서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한국당이 그동안에 좀 잃었던 네. 계층들을 다시 흡수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좋은 있을 것 기회가 될수 같아서 있겠네요. 김병준 위원장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기회다라고 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